국회에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른바 서비스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마이더스 HL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른바 서비스법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서 서비스법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기 때문입니다. 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서비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데요. 일정 경매액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명이나 생기는가를 보는 개수를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하는데 10억 원당 서비스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17.3명.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8.8명입니다. 거의 2배군요. 네. 근데 전체 산업 평균인 12.9명과 비교를 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반드시 키워야 하는 분야인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서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만큼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서비스법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됩니까? 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 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시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사실 경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과 그 제조업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이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도 서비스 산업이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오는 203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0.2에서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2030년까지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15만 개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국내 서비스업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 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책, 연구개발 투자와 규제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70%에 이르는데도 부가가치는 10년 넘게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에 59.4%에서 2016년에 59.6%로 같은 수준인데 네. 국제적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비중이 변하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이 78.0, 독일이 69.6, 일본 72.0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선도 미국 10만 2,715달러의 절반인 5만 941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을 체코, 폴란드, 멕시코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서비스법이 뭐 규제에 묶여 있어서 청년 실업을 더 키웠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국제통화기금이 2006년 12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진단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이게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네요. 앞서 얘기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치권과 노조 등 이익단체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각종 규제 계획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네. 매번 발표되는 대책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동안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결국
서비스업 혁신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네. 청년 실업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경제부 수장들이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발전법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법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세계 경제는 이제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기술 중심 융복합 서비스를 통한 신사업 창출 등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필요한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융합 및 신규 서비스 산업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이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규제를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망 서비스 및 신사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서비스 R&D 확대 그리고 유망 분야 해외 진출 지원과 더불어 이제 산업 협력을 통한 그 맞춤형 인재 양성 네. 그리고 서비스 분야 정책 금융 지원 및 우대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기존 정부들에서도 이제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규제 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 부처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확실한 규제 개혁 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더스 HL 박성규 대표와 서비스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